이것은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여인, 며느리 하나와 시어머니 미나 사이에 끔찍하도록 고통스러웠던 이야기입니다. 헌신과 희생만이 요구되는 시간 속에서 관계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인정이나 존중은 부재했고 오직 독설만이 남아 이들의 관계를 뿌리부터 무너뜨렸습니다. 병간호는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선 며느리 하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 집안의 모든 활기가 멈춘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스스로 잘 나가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이 병실과 같은 집, 이 침대 곁에 자신을 묶어두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니 내가 돌보는 것이 맞다며 매일 저녁 늦게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고 시누이는 아예 몇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면서도 하나에게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못하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간병의 무게, 시아버지의 수발, 식사 준비, 밤중의 위급 상황 대처까지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며느리 하나의 몫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사계절이 몇 번 바뀌었지만 하나의 세상은 병실의 창문만큼이나 좁고 숨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미나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매서운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하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시아버지의 체중을 옮기거나 밤잠을 설치며 자세를 바꿔드리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미나의 날카로운 독설이었습니다. 미나는 하나가 헌신적으로 밤을 새워 시아버지를 돌보아도 단 한 번도 따뜻한 눈빛이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며느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흠을 잡아내어 비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식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국의 간이 짜거나 싱거운 것을 핑계 삼아 며느리의 근본까지 들먹였습니다. 시어머니 미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하나에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을 뱉어내는 듯 그녀의 말은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하나야, 국이 왜 이렇게 짜니? 너가 지금 이 간병에 내 정성이 들어갔다더니 그 정성이 고작 이 정도니? 내가 내 친정 부모님께 고작 이런 대접을 받으라고 널 데려온 줄 아니? 너가 이럴 때 보면 너의 친정 엄마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겠다. 하긴 너희 집안에서 뭘 제대로 배우겠니? 심지어 시어머니 미나는 하나의 존재 자체를 위축시키는 더 심각한 독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노골적으로 내가 이따위로 성의 없이 하면 나중에 나도 이렇게 병들면 너한테 똑같이 방치당할 건 아니냐며 며느리의 미래의 의무와 배신까지 예단하여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비난을 들으며 시어머니를 향한 서운함과 미움으로 가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홀로 생각했습니다. 이 간병이 끝나는 날, 시아버지께서 편안해지시는 날, 나는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날 것이다. 이 미움을 안고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고통, 그리고 이 희생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며느리의 고독한 간병은 마치 끝없는 터널처럼 계속되었습니다. 희생과 독설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엮인 시간 속에서 하나의 영혼은 매일매일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간병의 긴 터널이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긴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 시아버지는 며느리 하나의 손을 잡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며느리 하나의 2년에 걸친 헌신적인 돌봄이 만들어낸 고통 없는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하나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끝났고 이제 그녀의 자유를 위한 계획을 실행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는 소란스럽게 치러졌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갑자기 헌신적인 자녀가 된 듯 오열했지만 하나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 자신들이 떠넘겼던 간병의 무게를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이미 이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집안에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하나는 시어머니 미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미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을 떠나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떠나기 전 미나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모진 말에 대해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별을 고할 작정이었습니다. 미나의 방은 늘 그랬듯 깨끗했지만 공기에는 왠지 모를 체념과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하나가 문 앞에 서자 시어머니 미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상자는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 미나의 세월만큼이나 낡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하나에게 아무 말 없이 그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나는 습관적으로 상자 안에 거액의 돈이나 시아버지의 유언장 같은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보상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속물적인 생각에 잠시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그 어떤 재산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렇게 변색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노트 여러 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미나가 직접 쓴 30년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접혀있는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을 때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은조리듯 마치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에 날카로웠던 독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공허한 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지난날의 기록이다. 내 모든 청춘과 고독이 담겨있는 흔적이지. 하나야, 너가 나를 완전히 미워하고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 낡은 기록만은 꼭 읽어주렴. 이 일기를 읽고 나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의 판단대로 하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며느리 하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미나가 가리킨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30년 전 시어머니 미나가 자신의 시어머니, 즉 하나의 시할머니를 간병했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채워진 기록들은 마치 며느리 하나의 현재를 복사한 듯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고통, 똑같은 희생, 시부모의 병수발에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쳤던 미나의 슬프고 고독했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자신의 현재와 시어머니의 과거가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일기장의 기록은 미나의 30년 전 고통을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며느리 하나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30년 전 젊은 미나의 고독한 병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일기장에는 30년 전 미나의 절규가 잉크로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마치 갇혀 지내던 한 여인의 메마른 목소리처럼 하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중요한 미팅을 핑계로 밤늦게야 잠깐 들렀다. 시누이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으면서 너는 집안 사람이니 당연히 간병은 내 몫이라며 전화로 생색을 냈다. 나는 이 병실 안에 갇혀 내 인생이 산채로 썩어가는 기분이다. 내가 이 모든 헌신을 하고 죽으면 누가 내 이 청춘을, 내 노력을 기억해 줄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를 이 헌신이 너무나 서럽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다. 차라리 모든 것을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다. 하나가 가장 충격에 빠지고 손이 떨린 것은 다음 구절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나가 며느리 하나에게 지난 2년간 퍼부었던 모든 비난과 차가운 말들이 놀랍게도 사실은 30년 전 미나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모진 말이거나 혹은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자조 섞인 비명처럼 일기장에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미나가 하나에게 내 친정 엄마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겠다고 했던 독설은 미나의 일기장에는 시할머니가 미나에게 내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했던 구절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가 하나에게 나중에 나도 이렇게 방치할 거 아니냐고 했던 말은 미나 자신이 간병의 고독 속에서 느꼈던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나중에 나도 똑같이 방치당하겠지라는 처절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놓칠 뻔하며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깨달음의 눈물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깨달음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선 두 여인의 고독한 영혼이 시차를 넘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모든 모진 말들과 그 모진 비난들은 사실 당신 자신이 30년 전에 겪었던 그 비참했던 고통에 대한 비명이셨구나.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당신이 잊고 싶었던 당신의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을 미워하고 계셨던 거였어. 나에게 너도 나중에 방치할 거냐고 했던 것은 당신의 희생이 헛되이 잊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서러움이 내가 겪는 희생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될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였어. 미나의 차가움과 독설은 며느리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젊음과 꿈이 자신처럼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 헛되이 잊히고 소멸될까봐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깊고 어두운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미나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미움받는 역할을 자처했고 며느리가 스스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미움이라는 도피처를 만들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 하나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지난 시간을 깊이 후회하며 낡은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미움의 본질이 깊은 고독 속에서 외치는 영혼의 사랑의 외침이었다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후회와 눈물 속에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며느리 하나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시아버지의 임종 며칠 전 시어머니 미나가 쓴 짧고 단호한 메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미나의 글이 결연하고도 애틋한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하나야, 이 일기를 읽었다면 나를 용서하렴. 너는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 나는 너가 나를 미워하고 이 집을 떠나기를 바랐다. 너가 희생에 갇혀 세상에 잊히지 않도록. 오늘 나는 너가 그만두었던 너의 꿈의 분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다. 너가 떠나면 이제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부디 자유롭게 날아라. 메모와 함께 낡은 일기장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액의 현금이 아니라 하나가 꿈꿨던 분야의 해외 장기, 연수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와 전액 지원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 미나가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며느리 하나가 쉬었던 직장의 동료들을 수소문하고 며느리 몰래 입시와 연수 서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미나의 독설은 며느리의 희생을 멈추게 하려는 최후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며느리 하나는 시어머니 미나에게 달려가 눈물로 포옹했습니다. 미나가 며느리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닌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는 명예로운 상속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감격하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게 하기 위해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저의 미래를 준비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 하나는 시어머니 미나를 모시고 함께 해외로 떠났습니다. 미움과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미나의 고독했던 희생과 영리한 사랑 덕분에 하나는 자신의 꿈을 되찾았고 미나는 비로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장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사실 가장 헌신적이고 위대한 은인이었던 것입니다.